(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의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가능케 한 4차 산업혁명까지.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제2곡선을 그리며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5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변혁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 그 중심에 바이오 산업이 있다.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허가가 이번 주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멀티주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우수성이 확인되면서 수출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한국. 2020년 바이오 산업 생산과 수출은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바이오 수출 역시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데이터, 디지털이라고 하는 워딩들이 바이오에 들어오면서 다른 산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폭발적이고 확장성이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연평균 50% 성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치열한 바이오 경쟁 속에서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글로벌 바이오 선진국들 사이에서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려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 진격의 K-바이오, 지금의 현황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본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두 편의 오락 영화가 있다. 유전자가 조작된 거미에 물려 스스로 거미 인간이 된 주인공이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는 스파이더맨. 그리고 공룡의 피를 빤 모기의 화석을 이용해 공룡 복제에 성공하는 내용이 담긴 쥬라기 공원. 이 두 편의 영화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바로 유전자 기술과 유전자 복제라는 바이오 기술을 소재로 삼아 영화적 상상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고 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영화 속 일들이 현실로 예고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툴들이 들어오면서 예방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시기가 됐어요. 원격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들이 갖게 되는 편의성이나 그런 신뢰성 같은 부분들은 아마도 다른 산업이 확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폭발적이고 확장성이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공학 혹은 생명공학이라 불리는 바이오 기술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 또는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생체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을 뜻하는데, 그 태동이 시작된 것은 1953년 4월 25일 미국의 분자학자인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내는 데 성공하며 인간 유전체 계획 등 생명과학 혁명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이후 바이오 기술은 생물체의 유용한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에 국한됐던 것이 사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그 범위가 무한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바이오 기술의 적용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전체 바이오 기술 시장에서 65% 이상 그 비중을 차지하는 레드 바이오 산업이다. 의약 바이오로 할 수 있는 레드 바이오는 혈액에 붉은색을 본따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명공학이 의학과 약학 분야에 응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질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신약 개발, 진단시약, 줄기세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농업 바이오로 할 수 있는 그린 바이오 산업. 우리의 미래 식량을 책임질 기술로 GMO, 즉 유전자 변형을 통한 종자 개량이나 스마트팜 농업 기술 등을 포함한다. 화이트 바이오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옥수수나 콩, 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원료로 해서 화학 제품이나 바이오 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이처럼 바이오 기술은 전 세계 인류가 무병장수를 누리고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 기술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융합하게 될 경우 또다시 새로운 산업의 물결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까지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 확장성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산업과 융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 IT와 접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확장이 되고 있고 또 바이오 산업이 농이랑 합작이 되면서 식량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부분에 사업이 확장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바이오 화학이라고 하는 소재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혁신 기술이 들어오면서 지금 점점 더 훨씬 더 발전 속도가 커지는 겁니다. 21세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오 기술. 실제로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330조 원에서 2020년 635조 원으로 연평균 9.8% 성장하고 있는 상황. 제약 시장의 규모만 따져봐도 무려 1조 2천억 달러. 반도체 시장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를 자랑할 정도다. 막강한 자금으로 무장한 글로벌 IT 기업들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는데 고부가 가치 산업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바이오 산업.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무서운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진단 키트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법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K-바이오. 든든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마스크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키트, 그리고 복제약 생산 분야까지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선보이며 차세대 바이오 강국으로 떠올랐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부터 바이오 산업 수출에서 급성장세를 보여온 우리나라는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든 올 상반기에도 국내 인체 백신과 진단 시약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코로나가 생길 때 고해 2000년도쯤에 보건산업계의 수출 품목은 거의 한 38.3%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부터 뭐 한 16% 정도씩의 매년 다른 산업보다는 거의 더블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게 됐거든요. 그걸 종합을 해보면 코로나가 생긴 2000년서부터 작년 6월까지를 놓고 보면 거의 한 36.7%의 수출 증가세를 보입니다. 결국 이거는 다른 품목들은 약간 수출이 다운되는 상황이라면 바이오 산업은 이제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들어와서 국가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수출을 증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의 조선 사업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좀 더 수출력의 잠재성이 아주 많은 산업이고 그걸 현실적으로
코로나를 하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국내 굴지 S바이오 기업에서 개발한 스카이코비1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인정받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에 이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전 세계 세 번째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약진도 돋보이고 있는데 세계 최초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 S기업. 국내 바이오 최강으로 손꼽히는 S기업의 경우 복제약 위탁 생산에 있어서 전 세계 1, 2위의 기술력을 다투고 있으며 2003년에 이미 팩티브라는 4세대 항생제를 개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L기업까지 각기 다른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바이오 원천 기술 개발 기간이 짧은 탓에 신약 개발 능력은 뒤처지는 게 사실. 글로벌 넘버원이 될 만한 신약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미래 국가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좌우하는 만큼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미 레드오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며 3세대 바이오 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 곳의 벤처사들. 먼저 첫 번째 찾은 곳은 국내 최초로 NGS, 즉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검사 키트를 개발한 기업이다. NGS란 대용량의 유전체를 수많은 조각으로 만든 후 각 조각의 염기 서열을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암 환자의 조직이나 혈액을 이용해 DNA를 추출하고 추출된 DNA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장비를 통해 차세대 염기 서열 데이터를 생산한다. 생산된 데이터를 통해 DNA에서 특이한 질환의 돌연 변이를 검출한다. 과거 암과 같은 질병을 검사할 때 매번 조직을 채취해 검사했으나 이 업체의 기술은 한 번의 검사로 다양한 유전자에서 돌연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0년도에 이런 NGS 기술이 연구 분야에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는 NGS로 사람, 동물, 식물들의 유전자 데이터 생산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그 생산된 데이터 양이 사람 한 명의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인데 약 30GB가 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슈퍼컴퓨터로 이용해야만 염기서열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이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2년 만에 만들어냈고요. NGS가 연구용에서 쓰이다가 의료 분야, 실제 환자 도움이 되는 분야로 점점 사용이 될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본격적으로 2015년 말부터 그 두 가지 분야를 연구 개발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스티브 잡스가 이 유전자 정보를 해독해 암 치료용 표적 유전자를 잡아내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현재 국내 병원들도 NGS 기술을 통해 암과 희귀 질환과 관련한 개인별 유전체 정보를 파 치료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 코로나19 진단, PCR 진단 시약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많은 수출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여러 가지 한국의 진단 기술이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진단 기술이 뭐냐 했을 때 해외 바이어들은 NGS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질병을 진단할 때 동시에 여러 개 정보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거를 분석해서 얻고 싶어하는 니즈는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진단 기술에 또 점프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NGS 기술을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면역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이 우리 몸이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암이나 이 감염 질환 같은 데 걸리기도 하고 또 면역 기능이 너무 과활성화되면 알러르기나 아토피 같은 그런 좀 면역 질환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면역세포 치료제는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세포 치료제고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세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안전한 그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료하는 방식의 면역세포 치료제. 최근 신종 바이러스 출몰로 면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형암부터 난치성 질환까지 기존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덜하고 효능도 높아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면역세포 치료제 기술 개발에 몰두해온 이곳은 감마 델타 T세포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 연구에 나섰다. 가장 먼저 개발된 세포 치료제는 T세포 치료제로, 이 T세포는 우리가 마치 전쟁터에서 탱크나 비행기를 파괴하는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적을 인식을 해서 이런 이 세포 내에 숨어 있는 적을 파괴하는데, 그런 숨어 있는 적은 주로 암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감마델타 T세포는 전 세계에서 이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배양하는 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기술보다도 감마델타 T세포의 활성도가 뛰어나고 다른 외국의 회사와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끝없는 연구 개발 끝에 이 기업은 T세포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만 3개, 그리고 9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며 기술력을 입증해 보였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GMP 시설까지 완공하며 임상 가속화와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김태규 대표는 얼마나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바이오 벤처사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너무 단일한 기술을 바탕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다 보니 그 기술의 기본적인 이제 어떤 효능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는 대학에서 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누적되어 있는 많은 기술이 있어서 다양한 기술들을 플랫폼으로 하여 안정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면역 항암제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2개의 항원을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 기술. 최근 임상에서 면역세포를 촉진해 항암 효과를 높인다는 결과 발표가 잇따르며 주목받고 있다. 환자들이 맞으면 뭐 머리도 빠지고 설사도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항암 효과는 좋은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랑 암세포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요. DNA 복제를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타겟 테라피예요. 표적 항암 치료제. 그래서 야, 암만 공격하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중항체는 면역 항암 치료제인데, 이게 암 주위를 봤더니 이게 혈관도 있고 면역세포들이 뭐 T셀도 있고 B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중항체를 통해서 암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고 T셀을 활성화시키는 이중항체를 만들면, 또는 NK셀을 활성화시키는 이중항체를 만들면 훨씬 더 효능이 좋다는 데이터들이 임상에서 많이 나요. 그게 이제 3세대 면역항암 치료제예요. 이곳에서 개발한 이중항체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그랩바디 B와 면역 항암 이중항체 그랩바디 T, 마지막으로 그랩바디 I다. 이 중 그랩바디 B는 BBB, 즉 뇌혈관 장벽까지의 투과율을 기존 치료제보다 13배 높이는 데 성공.
프랑스의 글로벌 제약사와의 초대형 기술 수출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예를 들면 치매 치료제 항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00개를 주면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중항체를 통해서 뇌로 잘 전달하는 이제 BBB라고 그래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는 어떤 막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이 뇌에 이게 이제 그 뇌혈관 세포 막인데 저희 몸 안에서 실제로 항체 물질이 뇌로 전달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묘한 어떤 굉장히 섬세한 이중항체 기술을 써서 뇌로 잘 전달하게 하는 기술을 만들고 뭐 치매 치료제나 아니면 파킨슨 치료제 같은 거를 훨씬 더 전달을 잘해서 물질이 더 많이 전달이 되면 효능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효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촉진시킨다. 그런 기술이 이제 뇌질환 쪽의 이중항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지난 1월 최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기술 수출을 체결했다.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일어난 기술 수출 규모 중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빅딜 중 빅딜로 큰 화제가 됐는데, 게다가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던 위암 치료제에 대해 미국 FDA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이상훈 대표는 유수의 글로벌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활약하며 신약 개발에 대한 경험을 쌓아온 인물인데, 창업 6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데에는 이상훈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차별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차별이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런 근거에서 차별성이 있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정말 너네가 차별성이 좋다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걔네들이 조금 일부를 검증을 한 거죠. 저희가 뭐 10까지 해도 되는데 저희가 정말 12, 13, 15까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이언스를 하면 결과물은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창업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예고,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 중 흑자를 낸 최초의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이상훈 대표는 단기적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수출에서 더 나아가 자체적으로 임상에 성공하고 신약 개발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한다. 신약 개발이 나중에 잘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그 파괴력은 실은 굉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끌적대던 게 만약에 허가를 하나라도 받게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인 어떤 로열티와 기하급수적인 어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희는 뭐 신약 개발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학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다름 아닌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다. 3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불리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몸속 면역 세포와 유전자를 조절해 각종 질환을 고치는 기술로 제약 바이오 산업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눈에 체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글로벌 시장 현황부터 연구 및 임상 실험 결과 등 산업 전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정확하게 CD의 산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국내 바이오 기업들과 공유를 하고 또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CDMO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해마다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코로나 백신으로 이름을 알린 화이자와 노바티스, 모더나 등 전 세계 굴지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 시장을 놓칠세라 일찌감치 경쟁력 확보에 나선 기업이 있다.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 C기업. 2002년 설립 이후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등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미국 내에 바이럴 벡터를 생산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했다. 바이럴 벡터는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카티 세포 치료제 등 유전자 조작이 동반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핵심 원료다. 현재 바이럴 벡터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C기업이 이 분야의 기술을 선점할 경우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20년도에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2022년도는 수요가 공급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을 담당하는 생산업체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 많은 고객사와 수주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신속한 근시일 내에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의 경우 현지 유전자 치료제 회사와 CDMO 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현지 내에서 네트워크와 기술 노하우를 쌓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글로벌 CDMO 생산의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2030년 정도 되면 매출 1조가 되고 세계 탑5 CDMO가 회사로 도약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과 줄기세포 중심의 레드바이오 산업 분야와 더불어 그린바이오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북 안동에 자리한 한 스마트팜. 이곳에서는 다른 농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작물을 재배 중이라는데 바로 의료용 대마, 햄프다. 우리가 흔히 마약의 한 종류로 알고 있는 대마의 한 종류로 크게 마리화나나 햄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마리화나에는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 즉 THC가 대량 함유돼 있다. 하지만 햄프의 경우 THC가 0.3% 미만으로 거의 포함돼 있지 않은 반면 간질이나 뇌전증과 같은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CBD 성분이 최대 18%나 함유돼 있어 좋은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실제로 간질 환자들이 이제 이러한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지만 저희가 어렵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CBD를 만들어서 이제 국내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국내에 있는 간질 환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의약품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햄프에 대한 이제 기능성 성분들을 연구를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저희가 지금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안동시 임화 풍산면 일대에 들어선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 대마인 햄프 재배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부터 삼배를 만들기 위해 대마를 재배해온 안동 지역에 특별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 햄프의 생산을 허가하고 있다. 많은 연구를 통해 햄프의 CBD 성분에 대한 다양한 효능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햄프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햄프 규제 자유 특구는 현재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햄프를 활용하여 CBD 소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에는 19개 재배 농장이 참여해 햄프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농장이 바로 이곳 스마트팜이다.
2017년 고교 동창들이 의기투합해서 창업한 스마트팜. 수삼과 당귀, 엉겅퀴 등 생리활성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 유래의 식물들을 전략적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의료용 햄프도 그중 하나. 대마 종자 중에서도 천연물의 함량이 많고 키가 작은 외성 새 품종을 도입해서 재배 중이다. 대마의 경우 생육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생각보다 재배하기 쉽고 또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소 10주에서 최대 16주로 길지 않은 편이다. 기르는 분들마다 그 방식에 따라서 노하우에 따라서 키우는 기간은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저희 텃밭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씨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 자란 성체로부터 이제 저희가 쉽게 말해서 삽목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씨부터 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약 발화 기간까지 포함해서 약 한 12주에서 16주 사이, 그러니까 편차가 좀 있어요. 이건 그렇게 걸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클론을 따서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10주에서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햄프는 씨부터 심거나 아니면 가지나 뿌리, 잎 등의 일부를 잘라내 땅에 꽂아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삽목,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종자 번식을 시킨다. 이후 2단 수경 재배를 통해 3개월 주기로 수확하는 연 4기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게 약 한 516주 정도가 이제 한 라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수확할 때 이제 그 한 주당 약 한 350g에서 이제 480g 정도가 나오게 되고, 이 말인즉 평균적으로 100kg에서 140kg 정도의 꽃과 잎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햄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어렵고 중요한 것은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 자칫 햄프가 유출돼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수확을 마친 햄프는 원료 추출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과정이 있다. 바로 의료 성분인 CBD 함유가 많은 잎과 꽃만 따로 떼낸 후 약 55도 온도에서 하루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햄프의 경우 고온일수록 환각 성분의 함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5도의 저온에서 긴 시간 동안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식물체들 대부분이 80%가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무게랑 부피 절감 이제 두 가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가서 이동을 해서 건조를 하면은 저희가 무거운 걸 옮겼다가 이제 거기에서 건조를 하는 건 조금 낭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직접 현지에서 건조를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한 40도에서 80도 사이에서 약 이제 12시간에서 36시간을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건조실에서는 이제 55도로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 과정을 거친 햄프가 CBD 원료 추출을 위해 옮겨지는 곳. 바로 규제자유 특구 내에 자리한 한 바이오 기업이다. 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회사의 자회사로 천연물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건강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자유 특구에서 햄프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햄프 자체로도 기능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햄프에 있는 CBD 자체가 이제 아주 우수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햄프의 CBD만을 가지고 이제 의약품 제조를 위해서 저희가 정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마나 햄프가 사실 THC라고 하는 환각성 물질 때문에 다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THC라고 하는 물질을 제거를 하고 유용한 물질인 CBD만 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자유 특구 내 바이오 기업들의 목표는 대마잎과 미수정 암꽃에서 순도 99% 이상의 CBD를 추출해 원료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 이를 위해서 국내 8개 기업과 연구소는 2개 팀으로 구성, 서로 다른 추출 방식을 통해 고순도 CBD를 추출하기 위한 실험에 나섰다는데, 이곳에서 선택한 추출 방식은 무엇일까?
스마트팜에서 건조된 햄프를 분말 상태로 업체로 가져와서 본격적인 CBD 추출 작업이 시작된다. 지금 이 용기에는 햄프 분말이 들어있고요. 이제 이 햄프 분말을 오일 형태로 이제 추출해내는 그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는 초임계 유체 추출 장비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추출을 할 때 CO2 가스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유기용매를 많이 사용해서 추출을 하는데, 저희는 유기용매 추출을 하지 않고 이제 친환경적인 CO2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원리는 이제 CO2 가스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면 액체도 기체도 아닌 그 중간의 물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의 물질로 바뀌면은 이제 기체와 액체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초임계 추출 방식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추출하고 싶은 성분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친환경적인 이산화탄소 가스를 유기용매로 사용함으로써 안전성까지 더할 수 있어 그야말로 꿈의 기술이라 불린다. 이렇게 초임계 유체 추출 장비를 이용해서 추출한 CDB 오일은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를 통해 순도 99%로 정제된다. 이거는 CBD 아이소레이트 제조의 마지막 단계로 앞서 이제 그 초임계 유체로 추출한 CBD 오일을 파우더 형태로 바꿔주는 장비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 제조된 CBD 아이소레이트 파우더는 일단 뇌전증 치료제나 이제 다발성 경화증, 희귀질환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CBD가 피부나 다른 건강기능 식품으로도 효능이 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서 해외에서는 50여 개국에서 많이 CBD를 활용해서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우더는 뇌전증과 간질 외에도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과 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제로 사용될 뿐 아니라 전 세계 50개국에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향후 반려식품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햄프 세계 시장은 2018년 134억 달러에서 2024년 444억 달러로 연평균 한 22%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연물 추출 분리 정제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햄프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합법화 등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햄프 산업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농업과 바이오 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건강의약품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과 융합을 이뤄내기 위해선 규제의 손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그게 시장성을 확인한 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규제들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규제들을 좀 풀어서 좀 혁신 기술들이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뿐만 아니라 K-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 먼저 바이오 산업은 투자 자금이 돌지 않으면 다른 어느 산업보다 피해가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신약 상용화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장기 마라톤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간 투자를 끊기지 않고 받아야만 결실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제 저희 회사와 같이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는 전임상과 임상 1상, 2상, 3상 물론 자금도 많이 들지만 그 많은 규제를 통과해서 임상 시험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자본이 그런 시간을 잘 기다려주지 않는
부분이 바이오 기업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라고, 근본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지 이 치료제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바로 인력 양성. 실제 바이오 분야의 인력 공급이 산업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업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바이오 헬스 부문 인력 부족률은 3.2%로 12대 주력 산업 평균인 2.2%를 뛰어넘는 수치다. 인력입니다. 핵심 인력, 핵심 연구 인력, 정말 전문가들을 바이오 회사들이 잘 채용해서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여러 핵심 인력들이 같이 연구 개발을 하다가도 중간에 뭔가 이직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대부분 벤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제 큰 회사에 뭐 스카우트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회사가 이제 실제 창업해서 기술 상용화까지 가는 과정에 가장 어려움이 아닌가.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부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3개 대학을 선정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3개 대학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유한대학교를 찾아가 봤다. 지난해 특화 선도 전문대학에 선정된 유한대는 유한생명바이오과를 신설하고 바이오 전문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계열사인 제약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이오 헬스 인재가 지녀야 할 직무 역량을 파악, 공동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교육을 펼치는 등 실무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다양한 바이오 산업단지들이 생기면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팬데믹,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사실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수요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회사들의 여러 가지 위탁 생산을 받는 시장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 인력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실제로 바이오 관련 업체에서 인재 추천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바이오 이 업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마다의 입학 동기도 포부도 다른 학생들. 앞으로 K바이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제가 이쪽으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최근에 바이오 산업이 커지게 되면서 더 관심을 가졌던 거고, 앞으로 충분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 진로를 택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헬스케어 시장은 레드바이오 시장이고,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분야는 이제 화이트 바이오나 그린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회사들에 없는 다양한 분석 장비들을 저희가 직접 손으로 다뤄보면서 실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한대가 위치한 수도권 서남 지역에는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 등 국내외 거대 바이오 기업들이 모인 산업단지들이 자리해 있어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인재가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전문 인력을 제공하는 핵심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교를 다니면서 생명에 관한 공부를 배우다 보니 여러 미생물에 관련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장내에 좋은 미생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팬데믹에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치료제와 백신은 바이오 산업이나 제약 산업에서 주로 다뤄서 저는 이런 곳에 취직을 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율자동차,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술, 지식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이런 기술,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 산업체 현장에 맞춰서 필요한 인재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프라가, 교육적인 인프라가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교육적인 인프라는 어느 날 갑자기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적, 인적, 시간적 자원이 상당히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가 되어야지만 현장에 맞는,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뜨거워진 바이오 전쟁.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K-바이오의 저력을 보여주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다.